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어느 마을에서 영혼 결혼식을 하고 기묘한 일이 생겨났다. 강원도에서 군복무할 때 마을로 대민 지원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마을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서 그냥 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 분위기가 안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뭔가 불안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외박 나갔다가 단골로 가던 가게 주인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다가 전에 대민 지원 갔다가 장례식을 봤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소문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을에서 일어났다는 괴담을 들려주더군요. 그 마을에서 살던 젊은 사람들 중 연인이 있었는데 남자가 서울로 가서는 몇 년 후 편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이별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상심을 한 아가씨는 부모들이 모두 밭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집 뒤뜰에서 농약을 마셔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부터 죽은 아가씨의 남동생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머리를 풀어헤친 창백한 모습의 죽은 누나가 나타나서 외로우니까 함께 가자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생은 밤이 되면 사라지기 일쑤였는데 다음날 진이 빠진 모습으로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동생뿐이었는데 점점 그 처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들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돈을 벌고 있던 아가씨를 버린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건설 현장의 사무직을 담당했다는데 우연히 공사장에 흙을 잔뜩 실은 트럭이 조수도 없는 상태에서 후진하고 있는 걸 목격했고 자칫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이 차량의 뒤를 봐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운전사에게 말한 뒤 안전하게 후진하도록 인도했고 이제는 세우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트럭의 운전사가 실수한 건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을 밟는 바람에 육중한 트럭의 뒷바퀴에 치여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트럭의 운전수는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멋대로 후진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마을에서는 그 청년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죽음은 서로 사랑했지만 맺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농약을 먹고 목숨을 끊은 처녀의 원혼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 사건이 있은 뒤에도 죽은 처녀의 남동생 꿈에는 계속해서 누나가 나타나서 함께 가자고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돌았고 그런 악몽에 시달려서 그런지 동생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곤 했었습니다. 이런 흉사가 마을에 계속되자 서로 자식을 잃은 두 집안은 서로 의논을 하여 죽은 두 사람을 영혼 결혼을 시키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골라 살아있는 사람의 결혼식처럼 잔치 준비를 하여 전통 혼례를 올린 거였죠. 진짜 결혼을 하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도 장만하고 남자와 여자 모양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들러리가 신부 허수아비를 잡고 절도 올리고 하면서 간소하기는 하지만 정성스럽게 영혼 결혼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그 영혼 결혼식을 올린 뒤로는 남동생의 꿈에 누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대로 편안해지자 동생은 결혼을 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혼 결혼식이 있은 후로 약 5년 정도가 지난 어느 때부터 잘 지내던 남동생의 꿈에 다시 누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고 동생은 또 다시 술을 마시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고 저희가 본 게 그 동생의 장례식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마을은 잠시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깊은 밤의 묘지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람소리라 치부했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울음은 절규로 변해갔고 절규는 곧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마을의 모든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경고하려는 듯, 마치 무언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을 치른 묘지에서 불길한 발견을 했습니다. 한 남자의 신발 한 짝이 묘지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발자국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동생의 영혼이 동생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믿었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들의 저주받은 사랑에 또 다른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묘지로 다시 가보았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그 무언가를 느끼려 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차가운 손길이 제 등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보았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아닌 것은 확실했어요. 그 손길은 너무나도 생생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무섭고 뒤숭숭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그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온통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속삭였죠.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경기도 가평의 천하명당이라는 머리무덤. 경기도 가평군 명지산 기슭에는 예전에 머리 무덤이라 불리는 무덤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터의 주인은 조선조 태종 때 살았던 정치을이라는 사람으로 가문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켰다고 합니다. 정신의 집안은 고려 때까지만 해도 명문가였으나 조선이 세워진 후 관직과 재산을 잃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될 때마다 끼니를 거르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정치을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출세하려고 과거를 봤으나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별로 없는 재산을 모아 고기와 술을 사서 조용히 산 기슭에 있는 산신전으로 가서 산신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은밀히 불러 말하기를 오늘 가문의 복을 내려달라고 산신제를 지냈는데 번번한 재물이 없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는 겁니다. 놀란 동생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졌지만 치을은 아무 말 말라며 부모님과 아내에겐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해 정치을은 새벽에 옷을 곱게 차려입곤 산으로 올라갔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가 탄 가족들은 정치을을 찾아다녔고 동생은 형이 몇 달 전에 한 말이 생각나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 기슭에서 커다란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 호랑이는 입에 물고 있던 뭔가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을의 머리였습니다. 호랑이는 정치을의 머리카락을 혀로 핥아 곱게 만든 후 큰 소나무 밑에 양지 바른 곳에 머리를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애통해하였지만 이미 정치을은 죽은 뒤였습니다. 가족들은 정치을의 머리를 옮기려고 하였는데 다시 호랑이가 나타나 그들이 정치을의 머리를 못 가져가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가족들은 울며 그의 머리를 그 자리에 묻자 호랑이는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정치을의 머리가 묻힌 그 자리에 무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만들고 난 후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재물운이 붙어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치을의 아들들은 세조 때에 널리 퍼진 인재 등용으로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정치을의 머리가 묻힌 그곳은 천하의 명당이었다고 하는군요. 세 번째 이야기, 90년대 영국의 기숙사. 1999년 제가 재수를 할 때 같이 기숙사 학원에서 단짝이었던 친구가 그 당시에 해준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영국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좁은 복도 양쪽으로 고시원보다 약간 큰 개인용 방들이 쭉 늘어서 있고 방문에는 어른 얼굴이 위치할 만한 높이에 작은 유리 창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침대에 누워서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순간 몸이 부응하고 뜨더니 어두운 복도 끝이 보이더랍니다.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래층 계단에서 하얀 잠옷 같은 것을 입은 새하얀 피부의 여자아이가 올라오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 방문을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고 다시 다음 방을 들여다보고 하더랍니다. 직감적으로 친구는 그 아이가 위험하다고 눈치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제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미친 듯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끼익 하는 소리는 점점 다가오고 마침내 친구의 방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아이의 무표정하던 얼굴이 사악하게 일그러지며 문을 열려고 계속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돌아가더랍니다. 이때 친구의 유체 이탈은 끝이 나고 침대에 누워 방문의 유리를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무 의자를 끄는 소리가 옆방에서부터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의자 소리는 방문 앞에서 멈추었고 친구는 소리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방문 앞에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 방문에 붙어있는 작은 유리창을 통해 안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친구와 여자아이는 눈이 마주쳤고 여자아이는 창백한 얼굴에 새빨간 눈으로 얼굴을 위아래로 마구 흔들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기도를 하다가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곤 일단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방문을 열자 방문 앞엔 꿈에서 보았던 의자가 놓여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몇 달 뒤 기숙사에서 같이 자는데 이 친구가 발작을 일으켰어요. 혼자 벌벌 떨면서 뭐라 중얼중얼 거리는데 친구들이랑 저랑 아무리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얼핏 들었는데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라고 했던 것만 떠오릅니다. 나중에 멀리서 친구 어머니까지 새벽에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물어도 다른 소리만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네 번째 이야기, 아프리카의 비니 사건. 2002년경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짐바브웨 카레지 마을은 상당한 외진 곳에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웃끼리 왕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31세의 평범한 주부인 칸젠 로어드지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이틀 뒤 남자 목소리를 내며 이상한 언행을 하는 것이었죠. 이런 일이 계속되자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마을의 촌장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무당에게 부탁해 의식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짐바브웨에서는 카비키르와라는 독특한 의식이 존재하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일종의 굿이었습니다. 무당은 칸젠에게 찾아가 그녀의 몸속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혼령과 영적 교신을 하고는 할 말이 있으면 분명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이틀 뒤 마을 사람들은 칸젠의 집에 모여들었고 무당의 주최로 카비키르와가 열렸습니다. 잠시 몸을 떨던 칸젠은 눈을 부릅뜨고 남자 목소리로 울분을 토했는데 그 혼령은 자신이 29년 전에 실종된 칸젠의 둘째 오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칸젠의 오빠는 29년 전 마을을 점령한 로디지아 군인들에게 붙들려간 뒤 행방불명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살해당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칸젠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그가 살해되었다고 했는데 로디지아 군에게 죽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칸젠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뜻밖에도 자신의 친형인 다누가 친구 3명과 결탁해 그를 로디지아 군에게 비밀 저항 조직원이라고 거짓으로 밀고 했는데 그가 무혐의로 풀려나자 그를 마중 나오는 척하며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형이 그를 죽인 이유는 유산 문제였습니다. 당시 칸젠의 둘째 오빠가 실종되자 모든 부모의 유산은 집안의 장남에게 돌아갔었죠. 칸젠에게 붙은 둘째 오빠는 자신은 오랫동안 힘을 들여 키렙이라는 악령이 되었으니 자신을 죽인 큰형과 공범자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마을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를 들은 다누는 자신은 결백하다고 이 일을 무시했습니다만 며칠 뒤 마을에 큰 산불이 나고 마을 사람들이 연달아 사고를 당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다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누를 살해하고 다누의 아내와 자식들을 추방시켰습니다. 다누의 아내는 이 일을 경찰에게 알렸고 경찰은 다누를 살해하는데 동조한 마을 사람들을 구속했죠.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과 공권력의 심한 대립이 계속되었고 정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일단락했습니다. 이 일로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과 마찰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짐바브웨는 나라 곳곳에 주술적 신앙이 성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는 것 없는 독재 체제에 무능한 정부로서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여관에서 있었던 일. 20살 때였습니다. 부산 광안리에 오래된 여관이 있는데요. 다른 모텔보다 생긴 지 오래돼서 좀 낡았습니다. 사는 곳이 거리가 좀 돼서 광안리 바닷가에서 여자친구하고 놀다가 버스도 끊기고 택시 타고 가기도 뭐해서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나갈 생각으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계산하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붉은색 조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촌스럽다고 여자친구하고 웃으면서 올라갔습니다. 방이 304호였는데 안에 여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을 열면 바로 정면에 화장실 들어가는 문이 있고
왼쪽 방문을 열면 침실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TV 바로 옆에 거울이 있었고 맞은편에 침대가 있었죠. 여자친구가 잠이 안 왔는지 TV 좀 보다가 잘 거라고 하길래 전 피곤한 나머지 샤워하고 잠이 들었죠. 2시간 정도 잤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라고 내 몸을 막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잠에 취해 짜증내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거울에 여자 얼굴이 나타났다가 천천히 사라졌다더군요. 애가 너무 식은땀도 흐르고 안색이 안 좋길래 농담이라고 생각을 못하겠더군요.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 TV를 보고 있는데 옆에 거울이 있어서 그런지 누가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봤더니 머리 긴 여자가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몸도 없이 얼굴만, 그것도 정면으로 말이죠. 겁에 질려있는 여자친구를 달래서 재우고 저도 피곤해서 빨리 자야 되겠다 싶어서 눈을 감고 어느 정도 잠이 들 무렵에 갑자기 여자가 노래 흥얼거리는 목소리가 한쪽 귀에서 한쪽 귀로 새어나간다고 해야 하나? 노래 듣다 보면 어느 부분에 한쪽만 효과음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가 귀신을 봤다는 말이 생각나서 좀 아찔하더군요. 피곤해서 환청이겠지 하고 노래 소리를 듣다가 어느 순간 노래는 멈추고 히히하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더니 몸 전체에 압력이 들어간 것처럼 숨도 못 쉬었습니다. 마치 가위에 눌려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다가 죽는구나 싶어서 있는데 여자친구가 아까 전 상황에 놀래서 깊은 잠을 못 자서인지 저를 부르더군요. 말도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을 떨었더니 그제서야 여자친구가 뭔가 애가 이상하다 싶어 제 몸을 있는 힘껏 흔들었습니다. 한 2분 정도 흔들더니 눈이 떠지면서 가위에서 풀리더군요. 일어났는데 몸은 흥건히 다 젖어 있었고 너무 무서워 방에 불을 켜고 여자친구랑 TV를 보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귀신을 봤다고 했던 여자친구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하니 너무 무섭더군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고 나갈 수도 없는 문제고 방을 바꾸려니 카운터 아줌마는 자고 있고 해서 밤을 새고 나왔습니다. 가위 현상이랑 비슷한데 몸 안에 장기 구석구석 압박감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날은 생각하기도 싫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6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유서. 저희 마을에 있는 아파트에서 어떤 분이 12층에서 투신 자살을 하셨답니다. 저희 마을이 분위기에 좁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모이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주 나누시죠. 아버지께서 고기를 친구분들이랑 같이 마당에서 구워 드시고 계셨는데 며칠 전에 자살한 분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자살한 분이 유서를 한 장 남기셨다는데 들은 내용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살하신 분이 꿈을 꾸었는데요. 아파트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헤매면서 아파트 계단을 뛰어다니시다가 겨우겨우 길을 찾아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분이 사는 아파트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파트 베란다 쪽을 쳐다봤는데 집집마다 베란다에 하얀 소복을 입은 몇십 명이나 되는 귀신들이 목을 맨 채로 그분을 쳐다보면서 씩 웃었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한 건 남자의 머리를 들고 있던 귀신이 그 중에 딱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귀신 역시 그분을 보면서 씩 웃더니 들고 있던 머리를 아파트 바닥으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분이 다가가서 확인을 해보니 시체가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7번째 이야기, 물귀신. 1996년 친구들과 그들의 애인과 함께 호숫가가 있는 펜션으로 야영을 갔다고 합니다. 야영지에 도착해 펜션에 짐을 풀고 여정을 푼 그들은 호숫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쯤 되자 자연스레 커플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숫가로 놀러갔던 친구의 애인이 놀란 듯 달려오며 자기 남자친구가 물에 뛰어들었다며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따라 호숫가로 갔는데 물에 빠져서 고개만 내밀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물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버둥 같은 걸 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이 구했지만 물에 빠졌던 친구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넋이 나간 듯 했으며 전화로 사람을 불러 그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틀 뒤 정신을 차린 친구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고
그 친구는 자신이 물귀신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호숫가에 앉아 애인과 얘기하고 있던 그의 눈에 호숫가 반대편에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물로 서서히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약간 긴 머리의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물속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여자가 혹시 자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부릴까 했는데 마치 미끄러지듯 호수 가운데로 순식간에 닿은 여자는 물에 상반신이 뜬 채 있었고 친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자를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어깨까지 물에 잠기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여자를 구하기 위해 애인의 비명을 뒤로하고 호수로 무작정 뛰어들어갔습니다. 호수 가운데까지 헤엄쳐간 그의 눈에 물에 반쯤 잠긴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얼굴은 여타 사람과 달랐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 있는 눈은 물기 하나 없는 메마른 눈이었고 하얀 부분이 없었고 눈 전체가 치읓같이 검었습니다. 피부는 푸르스름했으며 몸에서 비린내가 풍겼습니다. 얼굴이 잠겨있던 탓에 입모양은 볼 수 없었지만 왠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 한가운데서 그 여자의 눈을 확인한 순간 그는 두려움과 공포보다도 잡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같이 느껴졌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몸이 점차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는 자신의 몸이 뭔가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마치 어느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정신을 잃고 넋이 나갔는데 친구들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한 게 그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동작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부력 때문에 물에 뜨게 되기 때문에 물에 잠기려면 무거운 무언가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아무것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버둥을 치지 않은 상태로 물속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기묘한 석상. 대학교 때 선배에게 들은 괴담입니다. 선배가 있는 곳은 사단내 공사를 맡은 야전 공병대였는데 상병 3개월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선배가 있는 부대의 명령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부대 근처에 산기슭에 고풍스러운 석상 2개가 있는데 그걸 중대사령부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는 거였죠. 선배의 부대는 하사관의 지휘를 받아 고생해서 석상 2개를 사령부 앞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석상 2개가 있던 곳이 무덤터였다고 합니다. 같이 작업한 선임병은 이 석상들이 무덤을 지키는 문인석 같은데 이런 건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석상을 옮긴 지 한 달가량이 지난 날 선배가 특박을 나간 후 귀대에 보니 사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소대 작업 중 이등병 한 명이 넘어져 머리가 다쳐 군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후에도 몇 번 사고가 나서 2~3명이 후송을 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단에서 주의가 내려오고 부대 분위기가 엄청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훈련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4주간 훈련 중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선배의 소대 상병 하나가 탈영을 했습니다. 얼마 못 가 잡혔지만 부대는 발칵 뒤집혀졌죠. 타 사단과 부대별 절대평가에 따른 순위가 매겨지는 훈련이니만큼 탈영병이 있다는 건 그야말로 사단을 먹칠하는 일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 분위기는 완전 살얼음 판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일병 하나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간부 하나가 순찰 중 귀신을 봤다며 기절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자꾸 선배가 있는 부대만 사고가 나자 부대에선 석상 때문에 그렇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와중에 중대장이 바뀌었는데 취임식 할 때 다른 간부들의 건의로 석상을 원래 있는 자리로 갖다 놓고 음식을 차려놓고서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후엔 그리 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황당하지만 그땐 계속되는 사고로 자칫하면 부대가 해체될 지경이었다고 하네요. 9번째 이야기, 물 위의 얼굴. 어느 날 친구는 학원에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야자가 끝나고 학원까지 갔다가 오면 자정을 넘는 시간인데요. 친구랑 같이 집으로 가다가 이야기가 길어져서 자신의 집보다 먼 곳까지 걸어왔다고 해요. 같이 떠들던 친구는 근처이니 이만 간다고 들어갔고 제 친구는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애인지라 야밤에 다녀도 여자보다는 위험하지는 않겠지만 그날이 금음날이라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빨리 가야겠다고 걸음을 재촉했다고 했죠. 자신의 집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개울가의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개울 위에 돌다리를 설치해서 차도 지나다닐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검은 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놀랐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떠 있었으니까요. 친구는 누가 빠진 줄 알고 허겁지겁 뛰어내려가 개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조금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 개울은 어린아이가 누워도 몸이 다 잠길 정도로 깊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알았을 때에는 그 사람의 얼굴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였다고 하네요. 보통은 술에 취한 사람이 돌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졌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바로 눈을 번쩍하고 뜨는 얼굴의 눈동자는 검은 자가 없었다고 하네요. 즉, 흰 자위만 있었던 거죠. 깜짝 놀란 친구는 뒷걸음을 치면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자신의 바로 뒤에서 손이 튀어나오더니 발을 잡더래요. 바로 넘어지면서 허둥대기 바빴다고 했죠. 나랑 같이 가자. 젊은이, 날 두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더 섬뜩했다고 설명한 것은 그 자신의 발을 잡은 손과 물에 떠있는 얼굴은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곁눈질하면서 바라보는 흰자위에 겁에 질려서 벗어나려고 난리 부르스를 쳤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동네 아저씨가 말을 걸었고 그 손과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하네요. 오히려 이런 야밤에 뭐하는 짓이냐며 엄청 혼나야 했고 물에 젖은 생쥐마냥 집에 갔으니 어머니께서는 또 학원을 땡땡이 치고 친구들이랑 놀았다고 착각을 하셔서 엄청 맞았다고 하네요. 그곳에서 정말로 술에 취해서 떨어져 개울의 돌이 뒤통수에 박혀 죽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또 그곳을 지나던 젊은이에게 살려달라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그냥 지나쳤다는 소문도 있더랬지요. 그 뒤로는 학원에도 착실히 가면서 돌아올 때는 바래다주는 학원차로 왔다고 하네요. 낮이라고 해도 그 돌다리 근처엔 얼씬도 안 했다고 합니다.